안녕하세요. 이야기로 이해하는 수학의 원리, 수학으로 푸는 세상의 비밀의 MC 김수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일상 속 수학 이야기를 재미있게 풀어드릴 수학 스토리텔러 박경미입니다. 교수님, 제가 이렇게 수학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주변에서 많이 하는 질문이 어떻게 하면 재미있게 그리고 수학을 잘할 수 있겠냐라는 것이거든요. 예, 수학을 잘할 수 있는 비법 같은 게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요. 네. 우선 관심을 가지는 것이 가장 중요할 테고요. 네. 관심을 가지려면은 또 수학과 놀아봐야 되죠. 수학과 논다. 뭐 운동을 하고 게임을 하고 노는 건 아닐 테고 조금 가까이 지내면서 몰입할 수 있는 것, 뭐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수학을 가까이 느끼고 몰입하려면 우리 주변에 있는 여러 현상에서 수학적 원리를 이해하는 게 중요하지요.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요. 저도 그동안 교수님께서 이 생활 속에 수학 이야기들 많이 풀어주셨잖아요. 그래서 길을 가다가 익숙한 딱 장면들을 보면 생각을 하거든요. 복습도 하고, 이 맨홀 뚜껑이죠. 맨홀 뚜껑이 원의 지름이 똑같기 때문에 동그란 모양으로 했고, 또 축구를 하다 딱 공을 보면 저건 깎은 정 20면체야. 그리고 복권 앞에 딱 복권집 앞에 지나가다가 복권을 보면 저 1등 할 확률이 얼마였더라?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되더라고요. 굉장히 바람직한 네. 현상인데요. 맞아요. 수학을 어떤 시험을 위해서 공부하는 과목이다. 혹은 딱딱한 학문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일상 속에 들여놓고 또 수학과 친구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도 또 일상 속 수학 이야기 준비해 보았습니다. 네, 안 그래도 오늘 교수님께서 친숙하고 또 재밌는 수학 이야기들 한껏 준비해 오셨다고 들었거든요. 자, 그러면 익숙한 일상 속에서 우리를 유혹하는 이 수학의 세계로 한번 다 같이 빠져볼까요? 어린 시절 지도 위에 색칠놀이를 했던 기억 누구나 가지고 있을 텐데요. 알록달록 색칠놀이를 하며 드는 궁금증은 없었나요? 지도를 색칠할 때 서로 인접한 곳은 다른 색으로 칠하는 것이 보통이겠죠. 같은 색으로 칠하면 두 곳의 경계가 구분이 되질 않을 테니까요. 사실 이 즐거운 색칠놀이엔 아주 신기한 수학 원리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지도를 색칠할 때 인접한 도를 각 도가 선명하게 구별되도록 다른 색으로 칠하려면 최소한 몇 가지의 색이 필요할까요? 네, 즐거웠던 어린 시절에도 이 수학 문제들이 들어있을 수 있었군요. 그렇죠. 이 문제는 그냥 놀이 같아 보이기는 하는데 네. 이건 엄연한 수학 문제입니다. 드모르간이라는 수학자가 있는데요. 네. 아마 중고등학교 때 드모르간의 법칙 이런 거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그 드모르간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인 구드리가 1852년 제안한 문제예요. 네. 이 구드리는 영국 지도를 놓고 그다음에 영국의 여러 영역들을 이제 칠하는데 인접한 영역이 같은 색이 되지 않도록 이렇게 칠해 보니까 네 가지 색이면 충분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또 생각을 좀 펼쳐 나가게 된 거죠. 혹시 다른 모양일 때, 그 다음에 영역 구분이 또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질 때도 네 가지 색이면 충분할지가 궁금해서 네. 스승인 드모르간한테 이제 문의를 한 거죠. 그러면 이 드모르간은 그 방법을 알려줬나요? 근데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드모르간도 고민을 하다가 당시 영국의 또 다른 대수학자인 해밀턴한테 편지를 썼어요. 네. 근데 그 편지가 지금까지 남아있고 또 그 편지를 통해서 전 세계에 알려져서 유명해지게 되었죠. 네, 그러니까 이 사색 문제가 인접한 지역의 색깔을 다르게 칠했을 때 최소한 필요한 색깔이 사색, 네 가지 색이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죠. 예, 여기 지금 미국 지도가 있는데요. 50개의 주와 그다음에 하나의 특별주 워싱턴 DC가 있는데 보시면은 인접한 주들이 다 다른 색으로 칠해져 있죠. 네. 그런데 지금 네 가지 색이면 충분했어요. 이 문제가 제기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5가지 색이면 충분하다. 그런 게 증명이 됐는데 네 가지 색에 대한 증명은 쉽게 이루어지지가 못했어요. 그래서 많은 수학자들이 이 사색 문제를 해결하려고 도전했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예, 그 도전했던 또 대표적인 수학자 중에 한 사람이 독일의
헤르만 민코프스키라는 분인데요. 네. 그분은 이제 이거는 삼류 수학자들이라 하는 문제다. 네. 왜냐면 좀 어린이 놀이 같이 보이잖아요. 네. 그러면서 내가 하면 며칠이면 증명한다 하고 호언장담을 했는데 며칠 동안 이 문제를 연구해 보고는 얼굴이 사색으로 변했어요. 그러면서 이게 절대 만만한 문제가 아니다. 그리고 자신의 오만을 좀 반성하기도 했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이 인접한 지역에 다른 색을 칠했을 때 최소한 몇 가지 색이 들어가야 하는지 이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았다 이런 말씀인가요? 아니요, 증명이 됐습니다. 1976년에요. 미국 일리노이 대학의 아펠과 하켄이라는 분이 네. 증명을 했는데 조금 다른 방식으로 접근을 했어요. 이게 지도가 어떤 모양이냐, 그 다음에 영역 구분이 어떤 방식으로 돼 있느냐에 따라서 네. 모든 경우들을 나열해 보니까는 1936가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것들을 확인해낸 거죠. 1936가지요. 그 일일이 다 칠하려고 하면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릴 것 같은데요. 예, 그래서 인간이 일일이 그 각 경우들을 확인해 보지는 못했고요. 네. 컴퓨터를 돌려서 증명을 했는데요. 컴퓨터를 장장 1200시간 동안 연속해서 돌려서 네 가지 색이면 충분하다는 것을 증명해냈습니다. 그럼 결국 이 사색 지도, 이 인접한 지역의 색깔이 최소 4가지다의 답은 4가지 색이었네요.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것이 이제 사색 문제였죠. Four color problem이었는데 결국 이게 증명이 됐기 때문에 사색 정리, Four color theorem이 됐죠. 그러니까 정리, theorem이라고 하면은 확증된, 그러니까 참임이 증명된 그런 성질이기 때문에 이제 사색 문제에서 사색 정리로 바뀌는데 120년이 걸렸던 거죠. 네. 그럼 이 사색 정리 다시 한번 우리 화면으로 정리를 해보도록 할까요? 우리나라 지도를 사색으로 칠해볼까요? 사색만으로도 인접한 도의 색이 겹치지 않게 각 도가 선명하게 구별되도록 색칠이 가능하죠. 그렇다면 우리나라보다 약 100배는 더 넓은 미국의 지도는 어떨까요? 각각의 영역이 인접한 곳의 색은 겹치지 않게 사색으로 모두 칠해졌습니다. 어떠세요? 알록달록 지도를 빛나게 하는 사색의 신비. 정말 놀랍죠? 네, 시청자 여러분들도 우리 자녀들과 함께 집에서 지도 색칠하면서 이게 사색 문제를 내가 풀었다 이렇게 해보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사색 정리가 아직도 논란이 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논란을 일으키는 이유는 이게 컴퓨터를 이용해서 증명했기 때문이에요. 네. 사실 수학의 다른 정리들은 다 인간의 두뇌를 이용해서 증명을 하는데 여기서는 수많은 경우들로 나눈 다음에 컴퓨터로 확인하는 방식으로 증명을 했기 때문에 이것이 증명된 것으로 받아들여야 하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는 건데요. 컴퓨터가 오작동을 했을 리는 없지만은 그걸 풀어보는 과정에서 오류를 일으켰을 가능성도 없지는 않은 것이고요. 그래서 여전히 사람들이 이 정리의 증명을 좀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 면이 있어요. 그래서 인간의 두뇌를 이용해서 좀 우리가 우아한 방식으로 증명을 한다고 하는데 우아한 증명이 나올 날을 기다려 보겠습니다. 네, 이런 논란에도 불구하고 사색 문제를 해결하려는 우리 인간의 이 투지,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자, 일상 속 수학, 사색 정리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번에는 아주 익숙한 물건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복사지 중 가장 흔하게 사용되는 A4 용지. 혹시 그 규격을 알고 있나요? A4 용지는 가로 210mm, 세로 297mm인데요. 그럼 여기서 드는 궁금증. A4 용지는 왜 이렇게 복잡한 규격을 갖게 됐을까요? 네, 생각을 해보니까 사실 A4 용지 2:3 아니면 3:4 이렇게 깔끔한 비율로 할 수 있는데 굳이 210, 297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었네요. 그렇죠. 210mm, 297mm. 네. 그런데 이거는 치밀한 계산의 결과예요. 그래요? A4 용지의 가로 세로 규격에는 수학의 원리 그리고 또 경제의 논리가 농축되어 들어있는 거죠. 그나저나 그 A4 용지의 규격이 언제 어디서 제정되었는지 알고 계신가요? 그거는 제가 또 알아보니까 국제표준화기구죠. ISO가
1975년에 독일의 종이 규격을 이렇게 따와서 참고해서 만들었다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원지인 A0를 반 접으면 A1, 또 반 접으면 A2 뭐 이렇게 해서 A4까지 규격을 정했다 이렇게 저는 봤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A0에서 시작해서 반으로 자른 게 A1, 네. A2 이렇게 해서 이제 4번 자르게 되면은 A4가 되는 거죠. 이게 굉장히 이제 경제적인 그런 접근 방법인데요. 네. 뭐 A3로 뭐를 만들었다. 그리고 남은 용지를 또 이제 반으로 잘라서 A4를 만들 수 있는 식으로 전혀 낭비가 없겠죠. 이렇게 한다면. 네, 그러니까 이 규격의 비밀은 바로 경제성인 거죠. 이 A4 용지의 폭과 길이는 최대한 종이를 아끼고 또 재사용하려는 그런 어떤 비밀들이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 주변에서 이런 말도 많이 하더라고요. A4 용지의 비율은 황금 비율이다. 맞나요? 황금비라는 오해를 가끔 받기도 하는데요. A4 용지 가로 세로의 비는 1대 1.414, 네. 즉 1대 루트 2가 되는데요. 어떻게 그런 비가 나왔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죠. 네. 우리가 이제 복사를 할 때요, 같은 크기로 복사를 하기도 하지만 어떨 때는 A4를 A3로 확대 복사하기도 하고 또 A3를 A4로 축소 복사하기도 하죠. 그렇다면은 어떤 게 성립해야 되냐 하면은요, 가로 세로의 비가 일정하면 되겠죠. 그렇지 않다면은 이제 종이가 뭐 남을 수도 있고 좀 모자랄 수도 있으니까는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어야지 그 비가 일정한지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네. 우선 A3하고 A4를 보면은요, A3의 가로와 세로를 1대 X라고 놓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이제 반으로 자른 A4의 규격은 그럼 가로 세로가 어떻게 되냐면 2분의 X와 1이 되죠. 그런데 이제 그 B가 일정해야 되니까는 비례식을 세워보면은 1대 X는 2분의 X 대 1. 그래서 내항끼리 외항끼리 곱하게 되면은 2분의 X제곱은 1이 되고요. 그러면 X제곱은 2. 그러면은 X는 루트 2. 즉 1.414. 그러니까 루트 2라는 것은 즉 1.414라는 그 근사값은 제곱을 했을 때 2가 되는 그런 값이죠. 네. 황금 비율이 1대 1.618. 예. 그럼 같지 않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우리가 흔히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그 용지가 A 시리즈하고 또 B 시리즈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A와 B 둘 다 비율이 같은 건가요? 1대 1.414. 예. 네. 그러니까 B4 같은 경우 많이 쓰죠. 네네. A4 쓰고 좀 더 큰 경우엔 B4 쓰는데 B4의 경우는 257mm, 364mm. 그래서 마찬가지로 1대 1.414의 B가 성립하게 됩니다. 네. 이 A3의 경우도 297에 420으로 약 1대 1.414 비율이 나오네요. 이렇게 용지가 서로 닮을 꼴이면 사실 닮은 꼴이면 좋은 게 확대를 하거나 축소했을 때 그 모양 그대로 유지할 수가 있잖아요. 참 그런 장점이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제 친구가 미국에서 용지를 이렇게 뭐 편지 같은 거 써서 보내줬는데 그거는 좀 다르더라고요. 좀 길이가 좀 짧고 옆으로 좀 퍼진 약간 이렇게 표현해도 될까? 통통한 느낌이 드는 그런 종이던데 사용하는 게 다른 건가요? 예, 전 세계적으로 국제표준화기구인 ISO 규격 AB 시리즈를 쓰는데 네. 미국과 캐나다, 이 북미에서는 레터 용지, 그다음에 리갈 용지를 많이 써요. 네. 레터 용지는 가로 세로가 216mm, 279mm로 그 비를 구해보면 1대 1.3 정도 되기 때문에 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좀 뚱뚱해 보이죠. 그다음에 리갈 용지는 216mm, 356mm 그래요, 규격 가로 세로가. 네. 여기서는 B가 1대 1.65 정도 되기 때문에 또 A4보다는 이렇게 좀 길게 느껴지죠. 네. 근데 이렇게 되면은 확대 복사하거나 축소 복사했을 때 이렇게 B가 다 다르게 되면은 또 남고 모자라고 이러니까 그렇죠. 낭비가 발생하겠죠. 아, 맞아요. 사실 저도 이렇게 복사하거나 이렇게 할 때 보면 모양이 안 맞아서 잘라서 버리는 경우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런 게 조금 안 좋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전 세계적으로 미터법을 쓰는데 네. 미국에서는 마일, 야드 이런 야드법을 쓰고 있잖아요. 근데 이 ISO의 AB 시리즈는 그냥 정해진 것이 아니라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자는 그런 기능주의적인 사고의 결과이고 네. 또 실용성을 추구하는 그런 이유 있는 비이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이 AB 시리즈에 동참해 주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종이는 가볍지만 그 속에 들어있는 수학의 원리는 정말 가볍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일상 속
수학의 유혹을 한번 빠져볼까요? 예전에 비해 60갑자가 회자되는 경우는 드물지만 매년 새해가 되면 신묘년, 임진년, 갑오년 등 고유한 해의 이름을 따지곤 하는데요. 대체 60갑자는 무엇이고 매년 바뀌는 한 해의 이름들은 어떤 원리로 지어지는 걸까요? 60갑자는 하늘의 시간인 10개의 천간과 땅의 시간인 12개의 지지로 이루어지는데요. 하늘의 시간인 천간은 갑을 병정, 무기경신, 임계, 인간을 이롭게 하는 지지는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수레를 뜻합니다. 이제 하늘의 시간인 십간과 땅의 시간인 십이지를 조화시켜 볼까요? 어때요? 한 해의 이름들이 생겨나죠? 이렇게 짝을 짓다 보면 총 60개의 간지, 즉 60갑자가 된답니다. 네, 60갑자. 저도 사실 가끔 헷갈릴 때가 있거든요. 오늘 교수님께 제대로 배워서 뿌리를 한번 확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한번 화끈하게 해주시죠. 예, 여기 보시면은 이제 가로로 10간, 세로로 12지가 되어 있죠. 네. 12지는 사실 동물들이랑 각각 연결되고요. 자는 쥐, 축은 소, 이는 호랑이 이런 식으로요. 네. 그래서는 수현 씨는 무슨 띠예요? 저는요, 여기 술, 개띠. 네. 그래서 강아지처럼 그렇게 귀여우신. 네, 고맙습니다. 이 잠시 농담이었고요. 그렇죠. 이 12지는 이제 띠가 되기도 하고 또 시간에도 활용이 되죠. 네. 그래서 자시는 밤 11시에서부터 새벽 1시까지, 축시는 새벽 1시에서 3시까지. 그러니까 24시간을 2시간씩 끊어서 12지가 이렇게 하나씩 대응이 되는 거죠. 근데 조선시대의 최초의 해시계는 네. 세종 때 장영실이 만든 앙부일구인데요. 네. 거기에 보면은 이제 시침에 이 자축인묘 진사오미 이게 적혀 있는 것이 아니라요. 네. 거기에 각각 동물들이 그려 있어요. 네. 그러니까 자시에는 쥐가 그려 있고 축시에는 소가 그려 있는 식으로요. 네. 왜 그러냐 하면은 당시에 이제 백성 중에서 글을 읽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배려한 것이었죠. 그래서 사실은 그렇게 계속 남아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네. 양부일구가 중간에 유실이 됐고요. 네. 그것을 다시 만드는 과정에서는 그 그림을 빼고 그냥 글자로 적어 넣었더라고요. 그래도 그때 당시에 글을 모르는 백성을 위한 따뜻한 배려가 느껴지네요. 그런데 제가 또 궁금했던 게 사실 이제 다시 60간지로 돌아오면 2014년이 청마의 해잖아요. 근데 이해가 돼요. 갑오년이니까 오가 있으니까 말은 알겠는데 청은 도대체 어디서 나왔냔 말이죠. 예, 갑오년에 오에서 말이 나왔으니까는 네. 이 청색이라는 것은 갑에서 나왔겠죠. 십간에서. 그래서 사실 이제 우리가 시험 볼 때 잘 모르면 이렇게 찍잖아요. 그런 것처럼 간에서 나왔을 거라고 추측을 할 수 있는데 그렇습니다. 갑을은 청에 해당하고요. 청색. 네. 병정은 붉은색. 그다음에 무기는 노란색, 그다음에 흰색, 검정색 이렇게 5가지 색을 2가지씩 그 십간에 연결을 시켜서 네. 오행을 나타내고자 했습니다. 그렇군요. 각자마다 이 색깔이 있었군요. 자, 그러면 이 10간과 12지 한번 짝을 지어볼까요? 예. 그래서 이제 제일 처음에 이제 10간과 12지의 첫 번째인 갑자년부터 시작하겠죠. 네. 을축년, 병인년 이렇게 해서 네. 쭉 적어 나가게 되면 네. 자, 여기가 이제 개유년이 되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개까지 갔으니까 이제 다시 갑으로 시작해야 되고 여기 이제 2개 남았죠. 그러니까 11, 12. 그 다음에 이제 병으로 시작할 차례고요. 네.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자로 다시 돌아가야 되겠죠. 12개 다 갔으니까는. 네. 그래서 여기서 13, 14. 이런 식으로 이제 쭉 그 계속 채워지면서 네. 이제 마지막에는 갑인년에서 시작해서 51, 52, 53, 55, 56, 네. 57, 58, 59, 60. 네. 이렇게 해서 개해년에서 끝나게 돼요. 이게 이제 10칸, 12칸, 그래서 네. 총 120칸인데 이게 네. 다 채워지는 것은 아니고요. 반인 60칸만 채워지게 되는 거죠. 네, 그렇군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갑
15년에 만약 태어난 사람이 있다면은 네. 자신의 다시 갑오년 생일을 맞이하게 되는 것은 몇 년 후일 것 같으세요? 저는 이걸 알고 있죠. 60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60갑자를 한 주기로 보기 때문에 60년이 돌아서 이제 다시 맞는 생일, 그거를 기념하는 의미로 환갑 잔치를 하죠. 그렇죠. 요즘에는 근데 60도 인생 청춘이라고 해서 환갑잔치는 생략하기는 하지만은 네. 그래도 다시금 그 갑자를 만나게 되었다는 측면에서 의미는 크겠죠. 네. 근데 근데 왜 하필 60일까요? 질문을 하시는 걸 보니까 여기도 뭔가가 숨겨져 있는 것 같은데요. 예, 10간 12지, 10과 12의 최소 공부의 수가 60이기 때문인데 네. 혹시 학창시절 배웠던 그 최소 공부의 수 기억하고 계세요? 기억하고 있죠. 공배수가 공통의 배수잖아요. 2와 3을 예로 든다 치면은 2의 배수는 2, 4, 6, 8, 10 뭐 이렇게 나가고, 그리고 3의 배수는 3, 6, 9, 12 이렇게 나가니까 공배수는 여기서 2와 6이 만나는 6, 12 뭐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죠. 그럼 최소 공배수는 그 공배수 중에 가장 작은 수니까 6이 되겠죠. 그렇죠. 깔끔했나요? 예, 아주 그냥 완벽한 설명이었는데요. 네. 그렇죠. 공배수는 무수히 많은데 그 중에서 네. 이제 가장 작은 공배수가 의미를 갖는 거죠. 네. 2와 3의 최소 공배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따져보면 금방 알 수 있지만은 조금 더 수가 커지면은 그 따지는 게 쉽지 않은데요. 네. 그럴 때 적용할 수 있는 좀 간단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60과 100의 최소 공배수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네. 60, 100을 적고요. 그 다음에 60과 100의 공약수를 적어요. 2를 적고 그러면은 2로 나누었을 때 30, 50이 되겠죠. 자, 30과 50의 공약수, 또 이번에 또 2로 나눌 수 있겠죠. 네. 그러면은 15와 25를 적게 되고요. 네. 그 다음에 15와 25의 공약수 5로 나누게 되면은 이제 3과 5 이렇게 되겠죠. 여기까지 해놓으면 그 다음에 더 이상 공약수로 나눌 게 없어요. 그러면 여기까지 끝이고요. 그 다음에 최소 공배수는 어떻게 구하냐 하면은 공약수들 이 2, 2, 5 있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칸에 있는 수 3과 5 이것들을 다 곱하면 되죠. 곱한 값은 300이 되고요. 또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니까 재밌는 것 같은데요. 10과 12의 경우도 이제 마찬가지 방식으로 할 수 있죠. 네. 10과 12 놓고 그 다음에 그 기호를 쓰고 네. 10과 12의 공약수 2부터 쓰게 되면은 이제 5, 그 다음에 10이니까 6. 네. 5와 6의 공약수는 더 이상 없죠. 그러니까 2 곱하기 5 곱하기 6인 60이 바로 최소 공배수가 되죠. 이제야 이해가 확실하게 되네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제가 학창시절에 이 10간을 이용해서 국사 연대를 좀 외우곤 했었거든요. 좀 그게 잘 외워지고 싶기도 해서. 저 10간, 이건 이제 10을 주기로 해서 돌아가니까는요. 예를 들어서 갑으로 시작하는 해는 네. 끝자리가 4예요. 네. 중요한 그런 연대를 한번 기억을 되살려 보면은 네. 갑신정변 1884년이죠. 네네. 그다음에 갑오경장 1894년. 네.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을로 시작하는 해는 끝자리가 5가 되겠죠. 네. 그래서 1895년에 을미사변, 그 다음에 1905년에 을사조약. 이렇게 되니까는 이제 을로 시작하는 해는 다 끝자리가 5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고, 마찬가지로 병정무, 기경신, 임계도 끝자리가 6, 7, 8, 9, 0, 1, 2, 3이라고 생각하고 국사 연대를 외우면은 좀 쉽겠죠? 네, 국사연대를 외울 때 어려움이 있는 분들 이 60갑자를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수학으로 푸는 세상의 비밀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나요? 실생활에 적용되는 수학 이야기와 함께하다 보니까 시간이 정말 빠르게 지나가는데요. 지금 이 순간에도 일상 곳곳에 숨은 재미있는 수학 문제들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일상 속 수학의 유혹에 마음껏 빠져보는 건 어떨까요? 그럼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